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그리고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을 둘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인간들한테, 이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요,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경기가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대출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다. 그럴 경우는 대출을 좀 완화시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맞는 겁니다. 2번 해볼게요. LTV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가치를 보고서 돈을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LTV라는 거고, DTI는요, 그 사람의 소득 있죠? 소득 가지고 돈 벌어서 지나치게 은행한테 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DTI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금융기관은 LTV라든가 DTI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LTV라든가 DTI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 아니면요, 그 소득이 좀 안 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3번 틀렸네요. 4번 해볼게요. 금융감독기관은 주택 저당대출의 대출기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가 있다. 주택 수요가 줄일 수 있다가 아니라 늘어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돈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게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늘어날 수 있다. 5번 해볼게요. 대출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건 맞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변동 위험을 없애겠다, 거의 줄이겠다 그럴 경우는 변동금리로 자꾸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자꾸 그 차입자가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아니면 이런 상품은 고정금리로 빌려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막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요, 초기 약정금리를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예상된 인플레율만큼. 이렇게 그 얘기가 바로 6번입니다.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는요, 변동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보다는 높다. 맞는 겁니다. 높다. 그 다음에 자 7번 볼게요.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고정금리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그 유인이 생긴다. 자, 생각해 볼게요. 고정금리로 빌렸는데 나중에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있죠? 낮았을 때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지, 높아졌을 때 갚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높아지면이 아니라 낮아지면 고정금리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출 시점에 이제 확정을 시킵니다. 대출 시점에 그 사람의, 자, 이 신용도라든가, 신용도, 아니면요, 은행 마진, 이걸 여기다 붙입니다. 요거는 대출 시점에 지네들이 정해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변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플레 맞춰서.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CD 금리, 양도성 예금수의 시세 금리 있죠? 여기에 맞춰서 변동시켜라.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요, 코픽스라고 해서, 코픽스, COFIX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상품이죠. 요걸 평균 낸 거, 요걸 기초로 해서 금리를 계속 변동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CD와 코픽스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변동금리는 계속 일정 기간마다 변동시키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그럴 경우에는 1년 동안에는 금리가 이제 변동되도록 못 건들죠?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건드잖아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럴 경우에는 이것들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바로바로요 차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요거 맞는 편입니다. 이자율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입니다. 요거는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 얘는요 체증식 사업 방식인데 자, 요게 이제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에 자, 원금액이 됐든 아니면요 혹은 원리금 지불액이 됐든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게 뭐라고요? 체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은요 항상 중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금 균등이 초기에 가장 많이 지불하고 체증식이요 가장 적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요 항상 중간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체증식 혹은요, 자, 그 체증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중에서 기억번 보겠습니다.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이백이 가장 작은 대출 상환 방식은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입니다. 그 다음에 첫 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된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상환 방식은, 그러니까 미상환된 대출 잔액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초기에 가장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갚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원금 균등 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원금 균등은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한 30년인데 한 20년 지났으면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이 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금 회수위험이 가장 작습니다, 얘가. 근데 얘는요, 가장 큽니다. 체증식은요, 한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자칫하면 다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1번. 원금 균등 상환 대출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및 체증식 상환보다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원금 회수 위험이 얘가 뭐라고요? 가장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작다. 그 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을 받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 요걸요 2차 저당시장이 아니라 1차 저당시장, 요걸 얘기합니다. 1차.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2차 저당시장은요 저당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죠. 요걸 2차라 하는 거고, 애초에 처음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은 뭐예요? 1차 저당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MBS를 발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이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가 아주 쉬워졌죠.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려요? 쉽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한다. 네, 뭐가 틀렸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기업 구조조정, 요거는요 명목형 형태로 운영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뭐 이런 걸 좀 했는데 어제 좀 기억 좀 나시나요? 자, 어떤 분은 이제 이럽니다. 저번 시간 했는데도 생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큰 틀만 좀 갖추시고 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도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4월 달 정도까지는 1차는 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마무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50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2차를 공부하는 거지. 그때까지도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자칫 1년 동안 1차만 해야 될 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꾸 질질 끌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1, 2차 동시에 끝내야 돼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4월달 정도까지는 그 1차가 좀 웬만큼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웬만큼 어느 정도 그 시험 봤을 때 한 최소한 50점 내지 55점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끄럽게 1년 동안에 그 학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학업 있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오늘 잠깐 1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06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혹은 사업계획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이거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주면요, 그야말로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 있죠? 이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줍니다. 줄여서 이제 PF 이렇게 PF 해주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그냥 뭐 담보대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그 사업성만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PF라는 겁니다. PF. 이게 원래는 언제 나온 거냐면 한 1920년도경에 미국에서 유전을 개발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요거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유전 개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줘도 다 뜯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장책을 좀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이러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 전후로 해서 그 동아건설이 이제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로 써먹었던 이러한 금융 기법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해외 사업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주로 나왔던 이제 금융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건설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원래는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럴 때 이제 주로 써먹던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PF 하나를 소개한다면 요거 이제 1년 내내 요걸 한번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 자, 터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가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중해 쭉 들어가면 뭐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있습니다. 터키 가보셨나요? 예, 터키 저기 가봤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봤냐고. 저 터키는 안 가보고 T자 들어간 태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못 가봤고. 자, 여기 이제 터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쪽은 유럽 끼고 있고, 이쪽은요, 아시아 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끼고 있는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여기다가 이제,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아래층은 북층형 형태로, 아래층은요, 유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위층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이 있죠. 이걸 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터키의 기술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면 바다 밑에다 땅을 뚫어갖고 이제 차들이 막 다닙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갈 때 저쪽 돌아서 있잖아요. 통영 쪽으로 돌아서 가고 해서 굉장히 멀었는데 지금은요 거제도까지 그냥 30분이면 갑니다. 20분밖에 안 돼요. 쭉 가면 돼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가는데도 이게 바다 속인 잘 모릅니다. 그냥 땅속에 그냥 붙여서 터널 지나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터키 기술력으로는 요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외 건설사한테 외국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요거를 SK건설이 이걸 건설 따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유라시아 터널공사 이렇게 해서 인터넷 치시면 요게 이제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씩씩 차들이 막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찍어서 이렇게 그 통과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 이게 이제 유라시아 터널 공사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한 13억 달러가 들어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건설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업의 이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요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성. 그래서 이거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뭐만 보고요? 미래 현금 흐름, 사업성만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PF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우리는 나 혼자는 안 빌려주겠다. 왜냐하면 이런 금융은, 자, 이거 위험이 커요, 작아요?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도 자주 이제 발발하는 지역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무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나 혼자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 혼자서는 덤탱이 안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금융지원단.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어디가요? 무역보험공사 여기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이렇게 해서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이 사업에 이렇게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손해는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뭐 손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이 크게 실패하더라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자, 지금부터 S라는 것은 스페셜 해줍니다. 그리고 이 P라는 건요, purpose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 하면요, 컴퍼니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있죠? 요거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사업을 위해서 별도 회사를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사업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별도 회사를 설립해라. 근데 이러한 회사는 거의 대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은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자, 페이퍼 컴퍼니는 또 뭐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또 이거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또 서류상의 회사냐. 이런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냥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따로 막 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여기다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또 돈을 투자하죠. 사업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를 모회사, 얘들이 만든 회사를요, 자회사. 얘를요, 뭐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이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돈을 이제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요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요, 자, 요거는, 자, 현금 계정 있잖아요. 현금 회계 계정을, 얘들 혼자서, 지네들이 맡아서 회계 처리 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 엉뚱한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지들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회계 계정을 요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 당사자가 이 사업체하고 금융기관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뺐으면 안 됩니다. 뺐으면 안 돼요. 이거를요, 현금 계정을 얘들한테 맡기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얘들 입장에서는 위탁한다. 얘들 입장에서는요, 수탁한다. 입니다. 믿고 맡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위탁한다. 믿고 맡는 거를요, 수탁한다. 그래서 이 결제 계정을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업체하고 이 금융지원단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막 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만 돈을 뺏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BOT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요거는, 요런 것들은 이제 민간 유치사업의 형태인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1월 달부터 할 겁니다. 요건 이제 민자 유치사업의 하나의 기법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B라는 게 뭐냐면, 빌드 해갖고 민간이 이걸 개발하는 겁니다. 누가 개발한다고요? 민간이 개발하고, O라는 게 뭐냐면, 오퍼레이트 해갖고,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톨게이트 설치해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 톨게이트 설치하면 왔다 갔다 하는 차들한테 톨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회수하도록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041년도에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거를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2041년도까지 톨게이트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한 차들한테요 톨비 받아가면서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2041년도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는 이러한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차들이 처음에는 이제 바다 밑으로 막 차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요? 어쩐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재밌으니까 그쪽으로 몇 번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쑥 하면 금방 가는데, 이거 자꾸 가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으니까 몇 번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 거의 안 다닌다면, 자, 얘들은 크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이쪽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얘네들이 투하된 자본을 회수를 못해서 돈을 못 갚는다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못 갚는다면, 그 못 갚는 돈에 대해서는 터키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터키 정부가, 자,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갚을 돈을 채무로 하는 겁니다. 갚을 돈을 뭐라고요? 채무를 인수하겠다. 인수한다는 얘기는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형태를요, PF라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PF입니다. 오리지널 PF.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아파트 지면서 PF 하는데 그건 상당히 변질되는 형태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오리지널 PF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특징 알아볼게요. 특징. 1번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으로, 자, 출자자가 파산하더라도 회사는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자, 보세요. 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만약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 돈 갖다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돈을 얘들이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들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겁니다. 따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 2번 볼게요. 이번에 프로젝트가 파산이 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를요, 비소구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얘랑 철저히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했다. 자, 보세요.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랑 얘는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해줍니다. 이 소구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상법에서 상환 청구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환 청구권. 이 소구라는 게 좀 약간 어려운 편인데, 상환 청구권, 이거 상환 청구권을 뭐라 하냐면 소구한다 해줍니다. 근데 비소구라는 게 뭐라고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 사업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여기다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다양한 사업 주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몇 개가 참여하고 있어요? 10개가 참여하고 있고, 뭐 터키 정부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또 건설사도 막 수두룩하게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건설사.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그 바로 밑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자, 만약에 이게 담보대출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그 사업이 이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담보 잡은 거 있잖아요. 애초에 담보 잡고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담보로 잡은 물건을 팔아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다. 팔아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크게 은행장들 다 목 나가는 거 아닙니까? 크게 위험이 크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 사업주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겠지만 얘네들도 그냥 대충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철저히 다 검토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얘기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위에 5번의 두 번째 줄, 부해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 뭐냐면, 자, 요것도 회사는 회사입니다. 요건 회사니까 좀 SK 재무제표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회사도 회사라고 했죠. 별도 회사를 차려하고 있잖아요. 서류상이 회사지만. 그래서 회사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SBC라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채로 딱 기록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빌린 거로 기록되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많이 돈 빌리면 추가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아바타 회사 있죠? 서류상으로 만든 회사 거기다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내 서류는, 내 장부는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할 거 아닌가? 나는 추가로 돈 더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해금융, 장부 외에다가, 자, 이 사업주의 장부 외에다 기록되는 겁니다. 사업주 장부 외에. 이걸 부외금융이라는 겁니다. 장부 외에다 기록하는 걸요, 부외금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계정은 주거래은행에 있다. 자, 그래서 자, 신탁계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계정을 여기다 맡기라고 했죠.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있으니까 함부로 막 돈 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PF입니다. 되겠죠? PF.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다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제가 제가 이제 뭐랄까요? 노트를 나눠줄 겁니다. 노트를 나눠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또 3월 달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노트에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러한 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새롭게 더 이제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만 딱 봐도 거기 내용에다 이제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OX 형태로 막 실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무리 없이 저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걸 제대로 안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뺀질거리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자,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이러한 내용들을 좀 쭉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엊그저께 지금 19년 아닙니까? 12월 16일 날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계속해서 그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 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잖아요. 특히 서울 집값 자체가 4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내놨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아주 고급 주택 있죠. 엄청나게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 철저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그 약간 낮은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도 기존의 기존에 여러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12월 16일 날 발표하면서 곧바로 17일 날 그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것도 깜짝 발표한 겁니다. 그 사이에 언제 발표한다고 하고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약간 편법을 막 동원하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은 일단은 이제 자 뭐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보통 이제 공공택지 하면은 정부에서 개발해서 건설업자한테 파는 땅 이런 땅들을요 공공택지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에서 땅을 구입했을 아닙니까? 구입해서 뭐라냐면 택지 조성공사 합니다. 도로 같은 것도 깔고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땅들을 건설업자한테 매각합니다. 매각할 때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있죠. 얘들한테 우선해서 매각합니다. 이 땅을. 그러면 걔네들은 이 아파트 지어서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땅을 구입한 금액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 아파트 지은 것들 있죠. 요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가 뭐냐면 정부로서 구입한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업자가 지나다니면서 자기 뭐 아파트 부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초부터 이제 이거를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13개 구 있죠. 13개 구, 그러니까 송파라든가 강남, 그 강동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요 서초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구에 대해서 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12월 16일 날 이걸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 기존의 13개 구인 28개 동 외에도 5개 구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5개 구. 아셨나요? 5개 구가 뭐냐면 뭐 강서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일부 지역 있죠.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가 동대문 이렇게 해서 총 그 37개 동 있잖아요. 이거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도 저희 일부 과천이라든가 하남 아니면은 광명 있잖아요. 여기 다 포함시켰습니다. 여기는 남양주는 좀 제외됐습니다. 남양 여기 다산지구 이런 데는 좀 제외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에는 뭘 실시하겠다고요?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다시 할게요.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지역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지역 이걸 막 하나하나 적을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뒤져보면 알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를 3채 이상 갖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서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서울에만 2채 이상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그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공부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자, 이 그 종합부동산세는 뭐 아파트가 지금 얼마면 6억 초과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 외에도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만 아까 얘기한 지역에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부과하겠다. 이 4%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원두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2채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걸 2채 갖고 있으면 1년에 그 종부세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돼야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된다고요?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엄청나게 세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얼른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세금 부과할 테니까 얼른 팔아라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투기지역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존의 세율 외에도 추가로 더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투기과열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9억 초과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9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LTV를 40%를 적용했었는데 몇 프로라고요? 40%.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자, 지금은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잖아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하까지는 LTV를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요? 40%.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만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3억짜리다. 그러면 9억 될 때까지는 얼마라고요? 40%. 9억을 초과해서 13억대, 그러니까 합쳐서 4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요? 20%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줄이겠다. 그리고, 15억이 초과하는 주택도 있잖아요. 15억 초과하는 주택은요, LTV를 제로로 하겠다. 0%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 빌려서는 아파트 못 사는 겁니다. 15억 호아파트 아닙니까? 15억이 넘어가는 주택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도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초호화 계층만 집을 사는 형태로 밖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상당히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걸 좀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에서 최대 0.8%까지 더 일반적인 세율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게 그래도 가장 큰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이 나머지는요, 짜질구레한 내용들입니다. 짜질구레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 계속 세금 잔뜩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계속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으면 계속요, 대출 같은 거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른요, 팔아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파트 내놓는다 그래서 바로 팔리나요? 이걸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요거를 팔게 되면 정부에서 상당히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감면해 줄 테니까 얼른 팔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잡다한 내용 많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발표한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막 많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양도세 같은 거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올라갈 겁니다. 세율 자체가 일반적으로 여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가 6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6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맞나요? 여기 있는 아파트 6억 넘어가나요? 네, 이거 6억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가 사실상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3%밖에 안 됩니다. 3%. 그래서 그러니까 6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것도 뭐 빼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3% 같이 안 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금 내는 하더라도 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그죠? 저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세금 잔뜩 내면서 그렇게 한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 10채 갖고 싶은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흐뭇하게 오고 계시네요. 그죠? 네? 자, 오늘 6번, 거기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6번에 개발론과 관리론 및 마케팅 있죠? 이런 거. 자,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 이용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이용론, 가만히 있어봐. 이용론은, 자, 이용 얼른 할게요. 자, 먼저 입지잉여라는 게 뭐냐면, 입지잉여는 한번 볼게요. 개념의 첫 번째 줄 용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생기는 특별한 이익, 요걸요 입지잉여라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여기 대학교가 딱 있는데, 어떤 대학교가 딱 있습니다. 자, 대학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삼거리가 딱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면, 자, 요런 데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식점이 있고, 여기도 이제 분식점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A라는 분식점, B라는 분식점, C라는 분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분식점인데 라면만 갖다 팝니다. 뭘 팔아요? 라면. 근데 이것도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경영하는 건 똑같다고 치면 돼요. 품질과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라면을 제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광고비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라면 갖다 팝니다. 무슨 라면이라고요? 신라면. 그리고, 자, 거기에다는 계란을 딱 반 쪼가리만 집어넣습니다. 몇 쪼가리요? 반 쪼가리. 그리고 파도 딱 2개만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똑같아요. 서비스도.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자, 90도로 절을 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90도로 어서 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어쨌거나,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운영합니다. 똑같이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으면 셋 다 매출액이 비슷해야 되죠?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루 매출액이 한 100만 원 된답니다. 100만 원. 여기서부터는 뭐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매출액이 좋냐? 이거는요, 입지가 좋아서 생긴 잉여라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를요 100% 입지잉여다 해줍니다. 100% 입지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지잉여가 발생이 안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요 0%의 입지잉여다. 그러니까 잉여가 입지가 좋아서 생긴 잉여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저기서 자, 우리 이제 한계라는 표현 자체가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추가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추가인데 부동산학에서는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끝, 맨 끝. 그래서 이건 이제 한계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지잉여가 0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입지잉여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을 볼게요. 그 밑에 1번에 두 번째 줄. 자, 입지 주체가 다르면 입지잉여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지잉여가 좋으니까 모든 입지 주체가 다 입지잉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식점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뭐 그 스크린 골프장을 차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골프 치는 애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입주체가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복판에다가 장례식장을 차렸다. 이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이 뭐 그런 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자, 그 모든 입지 주체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 생각해 볼게요. 이 운영을 개판으로 한다. 맨날 라면에다 파리 띄어서 판다. 파리 아시나요? 이런 거 띄어서 팔면, 그러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제대로 좀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한계 입지 이상이고, 그러니까 한계 입지 이상에서 뭐가 생겨요? 입지잉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하는 자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를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해서 이거를 개판으로 이용하게 되면 입지잉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아닙니다. 개판 아시나요? 개판. 자,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알아볼게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뭐 영어인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프링. 자, 스프링이라는 게 뭐냐면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아시나요? 봄. 그래서 봄에는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 이러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싹도 돋아나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뱀도 튀어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카메라를 내비쳐갖고 노출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비춰봤더니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모습이 아주 난잡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요, 여기서 나온 용어가 스프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스프롤. 그러니까 스프롤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어떻다고요?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그러면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가 이제 개판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개발 성장하는 현상으로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도시가 엉망진창으로 개발되는 걸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거를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개발 계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침입적 토지용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입적 토지용은 의의를 보시면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 요걸요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고소득층 거주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꽤 지난다 치자. 한 40년, 50년 지나면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되겠죠? 그러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뭐 깨끗한 아파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질적인 얘들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걸요 침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 요걸요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서울인데,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판교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판교라든가 아니면 뭐 분당 이런 데가 옛날에는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다 논밭 이런 거 했어요. 근데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딱 뚫리면서, 이게 뚫린 거 아닙니까? 이게 뚫리니까 얘들이 여기가 이제 교통이 편리해졌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환경도 깨끗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질적인 부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죠?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요 침입한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부자 동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동네로 이걸요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침입과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용의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현상, 이걸요 침입이라 표현하고, 그 밑에 계승은요 침입의 결과 특정한 것이 일정 지역의 수준을 결정해 감으로써 종래의 이용을 교체하는 현상. 그러니까 종래, 농촌 지역이 다 뭘로 바뀌어 나가요? 도시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부자 동네로 바뀌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이때 자, 그 침입적 이용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확대적 침입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축소적 침입 이렇게 있는데, 확대적 침입은요 이렇게 집약적 이용의 주체가 이런 걸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막 노동자를 많이 투입해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을 크게 막 지어서 이용하고 이런 걸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듬성듬성 이용하죠. 이걸 조방적 이용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라고요? 조방적 이용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토지를 빼곡히 채워서 막 건물 같은 거 짓고 이용하는 걸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듬성듬성 그냥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걸요 조방적 이용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확대적 침입은요 이렇게 집약적 이용의 주체가 조방적 이용을 이렇게 침입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확대적 침입해 줍니다. 거꾸로 축소적 침입은요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축소적 침입 이런 것들은 뭐 보기 좀 힘든데 어떤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럴 경우는 이런 데는 막 건물 같은 거 못 지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농사 계속 지어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계지라는 표현 자체는 한계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추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끝.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택지 이용에 맨 끝에 있는 땅을요 한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최원방권 요걸요 한계지. 그러니까 택지가 뭐냐면 택지는 뭐예요? 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커나가면서 이렇게 논밭을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점점 논밭을 이렇게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갈 거 아닙니까? 이미야? 이때 이제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걸 한계지 해줍니다. 한계지. 얘네들은 뭔가 좀 다른 토지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징에 1번의 단절 지가 현상이다 해서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한계지와 그 주변 농지의 지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긴 다 건물이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부터는 지가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팍 떨어집니다. 팍.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당 한 300만 원 한다면 여기는 평당 2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가가 내려가다가 팍 떨어져서 내려가죠. 지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단절 지가다. 단절이 뭐예요? 끊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농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딱 끊겼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단절 지가다. 자, 그 다음에 지가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끊겼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계지 지가와 도심부 지가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예. 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3번에 한계지 지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자, 대체 관계라는 얘기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다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 소비해, 비싼 놈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땅이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대체 관계가 있어 없어요? 이건 비싸고 싸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진 않죠. 건물도 못 짓는 땅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대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지는 초기일수록 지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난다. 상승률이 빠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기 때는 뭐가 많아요? 투기가 막 많아질 거 아닙니까? 투기 현상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원방권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가라는 것은 자기 집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 그리고 차가는요 빌린 집, 전월세 사는 집, 빌린 집, 이걸요 차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 이제 집을 내가 하나 구입한다. 그럴 경우는 1억을 갖고 있을 때 뭐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없어요? 1억 정도라면 여기다 대출 좀 끼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구입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는 전월세 같은 거 살 수밖에 없네. 1억 가지고는. 그러니까 안쪽에는 뭐가 많냐면 전월세 사는 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는. 그리고 바깥쪽에는요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집 있죠.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는 더 먼 원방권에 있다는 얘기죠. 더 먼 원방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이용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